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행사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였던 이유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무난하게 군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도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유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으로 전두환 씨 이후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두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요.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라고 볼 수 없지만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기 위한 국헌문란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내란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특히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핵심이란 점을 수차례 강조하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로 위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며 위력을 인정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모두 부합한다고 본 건데요. 피고인 측의 경고성 계엄 주장에 대해서는 동기나 이유,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비유로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 판결의 쟁점과 법리 판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재판부는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우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수사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당시 대통령 신분이라 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이 있는 내란 혐의는 검찰과 공수처 모두 수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설령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해도 검찰과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집한 증거만으로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주도해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가담시켰다며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했다는 점과 계획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도 생중계로 진행됐는데 재판 현장은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법정 내부에서는 일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방청객 중 일부는 소리를 지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해 비속어를 쓰며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했고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선고가 모두 끝나고 나선 웃으면서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눈 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선고 이후 변호인단은 재판 결과에 대해 특검이 정한 결론대로 선고가 나왔다며 반발했는데요. 내란 특검 측은 의미 있는 판결에 감사하다면서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가담하고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봤는데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국회 출입 통제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김용군 전 대령과 윤승영 정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니다.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바싹 잡아들여서 이번에 닦아 정리해라.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 이러한 폭동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니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은 법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현장,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일단락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등 남은 사건만 6개에 달하는데요. 남은 재판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8개입니다. 이 가운데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고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도 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1심 재판만 6개에 달합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매주 4회씩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2회 공판기일부터 결심 공판기일 전까지는 매회 재판장이 그 전에 이루어진 절차와 당일 이루어질 절차에 대한 고지를 한 후 비공개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다음 주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마친 뒤 오는 4월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아닌 순직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재판들도 줄줄이 쌓여 있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혐의 사건은 아직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종섭 전 장관 범인 도피 혐의 사건과 명태균 씨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은 다음 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사건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6개월 안에 결과를 내야 하는 만큼 오는 6월 전에는 모든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절차가 본격화되면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매일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 재판부는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인데 1심 이후 쌍방 항소가 이루어진 세포방해 사건부터 우선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외신들도 일제히 주요 뉴스로 긴급 파전했습니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야권을 탄압하기 위해 시도한 짧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번 판결이 한국 최대 정치 위기 중 한 챕터를 매듭 짓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계엄령으로 한국을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헌정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판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 뉴욕타임스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1년간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례적, 논란 같은 꼬리표들이 적잖이 따라붙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부터 결심 공판 침대 변론 논란, 1심 무기징역 선고까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 과정을 신선재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시작과 함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귀현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그간의 법조 관행과 달리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4개월 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됐지만 일반적인 피고인들에게선 볼 수 없는 16차례 연속 재판 불출석이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 주요 증인들이 나오자 다시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내란 특검의 중개 신청을 법원이 허가하면서 1심 공판 과정 전체가 일반에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사건이 병합된 이후 진행된 결심 공판은 침대 변론 논란을 낳으며 이례적으로 2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증거 조사에만 8시간을 썼고 나흘 뒤 진행된 2차 결심에서 윤 전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은 재판장을 향해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 3분의 2가량을 아예 재판부엔 등을 쥐고 방청석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인정과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전국을 그야말로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시도라도 했습니까? 침대 변론을 적극 제지하지 않은 재판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지 재판장이 그간 과도한 진행 방해엔 선을 그어왔어서 주요 피고인들이 향후 불공정 재판을 주장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여러 논란 끝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로 길었던 1심 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신선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로마 시대부터 중세, 영국 왕정사에 이르는 역사적 사건과 인식 변화를 두루 언급하며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을 담당한 지귀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대통령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목적 정의와 관련해 역사적 연원을 짚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다며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나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까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세 시대에도 이러한 성향이 예, 강하게 나타나 그리고 죽은 김용훈 개인에 대한 피고인, 배신 행위 등을 예, 반역자로 처벌하게 조지호 됐다며 피고인, 점차 그리고 왕이나 김봉식 군주 자체는 피고인, 반역죄 내란죄를 예, 저지를 수 없다는 윤승영 인식이 피고인, 강하게 퍼졌다고 예, 부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모김태 이 같은 피고인, 역사적 인식이 예, 17세기 추적하신 영국의 이식 찰스 1세 공유하면서 사건을 계기로 바뀌게 폭동에 됐다고 관여한 언급했습니다. 사람들만을 당시 찰스 내란죄가 1세는 의회와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 의회가 시정 요구 결의문을 내자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이후 벌어진 내전 끝에 찰스 1세는 반역 혐의로 특별재판부에 회부됐고 합법적인 국왕은 재판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을 했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했다며 이후 왕이라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하면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확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이런 역사적 사실과 선진국, 개발도상국의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다른 나라의 헌법 규정이나 판례, 주변 사례 등을 종합해서 보면 대통령이 국헌 목적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내란 수괴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 죄를 적용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형량 최저형입니다. 무기징역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저는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다. 이는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직에 없었던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비해 훨씬 더 그 피해가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할 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가 뿌리채 흔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형이 아니라 무기로 양형을 고려한 이번 지기현 재판부가 말했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하고 비교적 65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무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미 탄핵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원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입니다. 내란 세력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기 위해 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 그 법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조건, 헌법을 위반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작년 4월 4일 날 파면되었고 그리고 형법 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아니라 무기를 선고한 것은 직위원 재판부가 얘기하는 양형 참작 사유에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내란 주요 가담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서정빈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서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앞서 계속 또 짚어주셨지만 이번 선고 1심 선고 일단 어떤 의미를 지니는 판결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우선 개인적으로는 결국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 성격을 규정을 하고 또 그 심각성에 대해서 판단을 한 중요한 재판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판결 선고 과정을 비춰봤을 때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간략하게 선고들을 해 나갔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 내용들을 비춰봤을 때 뭐 예컨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부터 해서 뭐 통치행위 문제 그리고 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던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간략하지만은 근거를 들어서 하나하나 따져봤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준비가 잘 된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단 내란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내용 역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양형 부분 역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고하는 과정에서 특검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는 또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특검 입장에서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1년도 전부터 준비가 됐던 상당히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이 됐던 것으로서 이 내란의 그런 중대성을 더욱 강조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따라서 특검에서 주장했던 내용 일부는 또 사실관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밖에 윤 전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그런 사정들도 하나씩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유리한 점들을 더욱 인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장량 감경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좀 중한 죄를 선고를 했다. 그 말은 이런 사정들을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나 법률적으로 봤을 때나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좀 따져본 것 아닐까. 그래서 이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하나하나 따진 것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지만 네. 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김성수 변호사께서는 오늘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선고에 대해서 저도 실시간으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그리고 법리적인 판단은 어떤 것이 있을지를 봤는데 재판부가 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조금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준 판단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사권이라든지 이 검찰이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 수사권 관련 쟁점이 하나가 있었고 또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준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 내란죄에 관해서도 내란죄가 이 대통령이 내란죄의 실행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 중세 시대의 이런 이야기부터 굉장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 이 다수의 부분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고 그걸 전제로 했을 때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이 내란죄의 형법상의 법리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리고 이 집합범으로서 공범들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성립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한 준비가 많이 된 판결이었다 이렇게 봤던 부분이 있었고 네. 또 선고에 있어서는 이 구형보다는 조금은 낮은 무기징역에 선고가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고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그리고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을 한 건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뭐 자세한 내용들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전제가 되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인정을 모두 했습니다. 특히 뭐 계속해서 수사 과정부터 문제가 됐었던 과연 뭐 공수처는 수사권을 가지는가, 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따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을 봤을 때 또 이것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뭐 효율적인 수사라든가 혹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어느 정도로 침해하는지까지도 고려했을 때 결국 당시에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수사권 문제는 넘어가게 됐고 그 밖에 통치행위로서 이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뭐 역사적인 배경 등을 언급을 하면서 통치행위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과연 이런 인정되는 사실들로 비추어 봤을 때 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해당하는가, 결국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군 병력을 이용한 것이 폭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요건 모두 충족을 한다라고 봤습니다. 네. 당시의 상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 군을 이용한 그런 내용들, 심지어는 포고령에도 이 국회 활동을 정지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던 것을 봤을 때는 결국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목적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 병력을 이용을 한 것 자체가 결국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을 모두 만족을 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 그 밖에 여러 양형 등을 따졌을 때 이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해 나아갔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라고 한 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다 이제 인정을 한 건데 이게 또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또 인정이 돼서 이렇게 선고가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었고 물론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보낸 약간 이런 행위들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뭐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쟁점들이 있었는데 오늘 재판부에서는 콕 집어서 군을 국회에 보낸 것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강조를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분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쟁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중에 내란죄에 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로 군이 이동을 했던 것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군이 어떠한 목적으로 갔었느냐,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내란의 성립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회의 군이 어떠한 목적으로 갔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이고 이 체포조나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을 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 체포조 관련 실시가 됐던 것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 직접적인 사실관계라고 보기보다는 이 군이 이동한 목적에 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관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언급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생중계로 들었던 이 선고의 내용은 판결문을 굉장히 조금 축약해서 이 핵심 요지만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어떠한 근거로 인정했는지 이런 증거들에 대한 부분은 판결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적시가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어떠한 증거들, 뭐 어떠한 진술이라든지 어떠한 물증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특검 측의 주장이 사실이다라고 본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법리적인 해석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서정빈 변호사께서 잠시 짚어주신 부분인데요. 내란 공판
내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공소 기각을 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그래서 오늘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도 많이 관심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이 공수처법을 보면 2조에서 이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 3호 그리고 4호에 있는데 이 3호에 보면은 이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이 3호에 포섭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데 이 공수처가 수사를 했던 것이 직권남용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죄까지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3호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이 아니고 공수처가 이 논리를 짰던 것은 4호에 보면 수사 개시 중에 인지하게 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내란을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주장이었는데 이 부분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반박을 했던 부분은 이 공수처법상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이 형의 경중을 봤을 때는 내란죄가 훨씬 더 무거운 죄인데 결국에는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수사 개시 과정에서 이 공수처법을 보면 2조 4호 라목에 있습니다. 이 라목에 수사를 개시해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내란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진행할 때부터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재판부는 이 부분 관련 이런 문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뭐 규범상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공수처에서 내란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부분이 있고 다만 만약에라도 수사권이 없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하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공수처가 수사했던 증거들은 다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렇게 증거를 공수처 증거를 다 뺀다고 하더라도 이 나머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의 증거 그리고 이 법원에서 증인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출된 증거만 가지고도 현재의 이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고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란의 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도 1심 법원에서는 수사권에 관한 문제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또 이 직위원 재판부가 주된 논리로 사실 활용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수처의 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여부였는데 사실 오늘의 이제 1심 판단으로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종지부가 찍힌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이제 직위원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가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공소 기각 여부, 그러니까 수사권의 유무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 선고 내용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본 부분이기도 하고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한 그런 선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쟁점이 되고 있다라는 점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또 만약 증거 능력이 일부 분적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수사기관의 증거로도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라는 측면까지도 강조를 해서 논거를 좀 많이 세워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부터도 사실은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에 대해서는 비단 지금 재판부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부, 예컨대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부터도 사실은 법원에 일정한 판단이 있었다고 볼 것인데 오늘 이 선고로 인해서 일단락이 됐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은 포기할 수 없는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소심에서도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할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크게 두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 인정이 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수사권이 부정이 될 경우에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 따질 것도 없이 공소가 기각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일단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항소심에서도 또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 재판의 형식적인 절차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던 이 내란죄가 과연 현직 대통령에게도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에서 수사권이 과연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1심에서는 다 지금 일단락이 된 것으로 물론 항소심에선 다퉈봐야 되겠지만 1심에서는 좀 일단은 일단락을 정리를 시킨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좀 선고 내용을 좀 구체적인 혐의들을 하나하나씩 보면 우선 국회로 군대를 보낸 거 아까 이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다고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국회를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다분했다. 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이제 선고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판시를 했거든요.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여러 사실관계 중에서도 결국 내란의 그 혐의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판부에서 봤을 때도 이 국회에 군을 투입했다라는 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몇 번씩이나 강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 다른 사실관계 역시도 뭐 중요성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적어도 국회에 군을 투입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곧바로 내란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봤기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재판부에서는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특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는데 당시에 군에 국회가 투입된 그런 사실, 이제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특전사들, 이 특전사들은 결국에는 모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뭐 이준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이러한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승인하에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단 이 지시가 있었다라는 점에 대한 사실들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 사실관계로 비춰봤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국회의사당을 봉쇄를 했었고 또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의원들이 이 토의나 의결 과정들을 거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던 그런 목적이 보인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걸 또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계엄 선포문을 본다 하더라도 애초에 포고령에도 이 국회의 그런 국회 활동을 정지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보더라도 그러한 목적이 어느 정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 그렇다면은 투입된 군을 철수시킬지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이 군이 투입되고 언제든지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하는 시점에 다시 빠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이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것이 이 점을 보더라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에 군을 투입했다는 사실부터 인정을 하고 또 이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목적 그 내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봤을 때 국헌문란의 목적 역시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국회에 결국에 군이 갔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갔느냐. 그것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군이 가서 한 행동 자체가 폭동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내란의 요건을 이제 성립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엔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관해서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목적을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선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판결문에 굉장히 상세하게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검도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오늘 사실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오늘 판결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어떤 근거로 인정했다라기보다는 이 법리적으로 이 수사권이라든지 내란의 성립 그리고 뭐 국가긴급법 행사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법리적인 설명이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오늘 내용 중에서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도 짚어주신 내용인데 이제 체포조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보면 이제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해야 될 14명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불러준 것으로 인정이 된다.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게 지금 체포조 운영과도 상당히 밀접한 이렇게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이제 재판부가 언급을 했고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어떠한 것을 근거로 인정이 된다라는 것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어떠한 것이 근거가 됐을까?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체포조라든지 이런 사실관계에 관해서 특검 측 주장과 굉장히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이 주장했던 부분에 이 체포조 관련 부분은 인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증인 신문이라든지 어떠한 증거가 있었던 것일까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이 당시에 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답변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조금씩 다 생각들이 달랐던 것 같다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 자체가 진술이 꼭 맞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모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구성을 하는 것은 가능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구성을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을 이제 취사 선택해서 진실로 인정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체포조가 이제 운영이 됐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렇다면 그것이 14명이 결국에는 뭐 국회의장이라든지 여당 야당의 대표라든지 이 국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을 체포를 한다라고 한다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앞서 다른 뭐 국회에 군이 출동했던 이런 사실관계와 종합적으로 합쳐졌을 때 결국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결국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재판부가 특검의 주장을 배척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1년 전부터 준비했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사실로 보기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라기보다는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일단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계엄이 언제부터 계획이 됐는지, 언제부터 구상이 됐는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 내란죄에 대해서 고의나 목적을 부인하고 있어 왔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 계획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평가를 받을수록 그런 고의나 목적이 충분히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계엄 사태가 치밀하게 오랫동안 구상이 되고 진행이 됐던 것이다라고 한다면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네. 양형에 있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는 뭐 중한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이 특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기적으로도 실제로 그런 기간이 길었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에 맞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는 또 당연히 그만큼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네. 보이고 일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배척됐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봤을 때 이제 무기징역형이라는 선고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실 여부와는 크게 무관한 선고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인정이 되면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뭐 다른 감경 없이 더 이상의 감경 없이 무기징역형으로 선고를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 범죄의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선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 이 선고에서 이 사실관계라든지 증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 수첩만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노상원 전 수첩이 그만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수첩에는 보면은 뭐 특검에서 봤던 부분은 이 부분이 이 계엄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었다라든지 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이 수첩의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발생한 일들과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글자 자체도 굉장히 좀 알아보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는데다가 또 보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첩에 담겨 있는 내용 자체를 증거로서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하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니 특검 측에서 이 수첩을 근거로 해서 주장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이 많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특검 측에서 이 수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사실관계가 그 당시에 이 전달을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많은 증거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부분 준비가 그렇게까지 오래전부터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특검 측에서 그렇다면 이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 다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지점인 겁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이게 굉장히 스모킹 건처럼 또 집중을 받았던 이유가 이게 또 공소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증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재판부가 이걸 증거로서의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또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항소심을 가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더 당연히
하려고 들 걸로 보이죠. 네, 이제 만약 특검에서 항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의 증거로서의 그런 가치를 또 한번 따져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특검에서 항소를 한다는 것은 결국 사형 선고가 적합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더 강조를 할 것이 이 사건, 이 계엄의 그 중대성 그리고 이 계엄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가 결국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수첩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내용 자체가 워낙에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체포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또 체포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적나라하고 잔혹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되었던 그런 비상계엄 사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더욱 주목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특검 입장에서 항소를 한 경우 이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이 수첩의 증거 가치가 훨씬 높다라는 점을 아무래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했을 때는 이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의 그런 증명적인 가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수첩을 작성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주로 이제 사무에 투입이 될 이런 어떤 추가적인 수사단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을 걸로 보이고 또 여기에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를 끼워 넣기도 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는데 이 부분도 지금 판단이 노 전 사령관 측에서는 쭉 부인을 해왔던 부분인데 수첩의 증거 여부와는 별개로 증거 능력 여부와는 별개로 또 이런 유죄 판단도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재판부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면서 상세하게 판단을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첩에 대해서 증명력이 떨어진다 혹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면은 노상원 전 사령관은 여기 비상 계엄과 관련해서는 관련자가 아니다, 공범이 아니다, 혹은 다른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분명히 작긴 하지만 존재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첩의 그런 가치를 부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을 했고 또 실제로 선고한 그 형량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준의 선고를 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이 재판부에서는 결국 이렇게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또 엄밀하게 판단을 하면서 그 밖에 다는 공개되지 않은 그런 증거들 혹은 관련자들의 진술 역시도 상당히 꼼꼼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수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중요한 역할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정치하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재판부가 이 사안을 상당히 개개별로 꼼꼼하게 본 그런 일면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쭉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결국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죄 구성 요건을 살펴보면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국헌문란 목적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의결 방해나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고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이 주장이 1심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결국에는 말씀 주셨던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실관계 자체가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검 측에서 본 것처럼 군이 갔던 이유가 국회에 갔던 이유가 어떠한 메시지성 계엄이라든지 어떠한 질서 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국회의 기능을 이 상당 기간 정지시키기 위한 마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봤던 것이고 그것에 이제 근거로는 결국에는 당시 출동했던 사람들의 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근거로 사실관계를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에는 당연히 자세하게 적시가 되어 있겠지만 오늘 선고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판결문이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오늘 아직 1심 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그리고 또 상고심 대법원 판단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판단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언급이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판단이 법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 판결의 법리가 바뀌어서 뭐 다른 부분을 적용해서 또 판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뭐 유죄든 무죄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아직까지는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다만 오늘의 선고 자체가 사건이 굉장히 무거운 사건이었고 그에 대해서 1심에서 결국에는 이 가장 핵심 사건인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여부가 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사실관계의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성 요건 폭동에 있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평화로운 계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뭐 광의의 폭동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폭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유형력의 행사가 광의의 그런 폭력 행위에 해당을 하면은 폭동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제 광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좁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크게 이제 폭동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폭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정립이 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두 이 재판부에서는 이 폭동에 해당을 한다라는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존에도 대법원 판례가 워낙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장할 수는 있었긴 하겠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폭동에는 인정이 쉽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대로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재판부에서는 일련의 행위 전체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때부터 포구령을 또 선포를 하고 또 군 병력을 무장시켜서 투입을 한다거나 혹은 담을 넘게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 혹은 선관위에 군이 투입되고 또 서버를 반출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다 폭동에 해당을 한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국가 전체에 대해서 혹은 최소한 뭐 서울 수도권 정도까지만 한정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평온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유형력의 행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모두 인정이 됐기 때문에 폭동에 해당을 한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1심에서는 거의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판단이 나온 건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건 항소 가능성입니다. 어떻게 항소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항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지금 현재 판결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인정이 되지 않았고 이 굉장히 중한형인 무기징역이 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항소심이라든지 상고심을 저희가 이제 일반 사건들을 볼 때도 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계속해서 부인하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피고인이 항소나 상고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 사건이라고 봤을 때는 항소나 상고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 항소 가능성은 꽤 높이 있다고 점쳐 주셨고 어쨌든 특검 측에서도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통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뭐 구형의 상당 부분 근접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특검에서 구형한 것은 사형이고 또 실제로 선고받은 것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뭐 형종 자체가 다르다라는 점 역시도 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애초에 이제 사형을 구형한 것 자체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상징성을 특검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특검 내부적으로도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예상되기 힘든 사형을 구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내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당시에 이 사형을 구형했다라는 것은 이 사안의 그런 상징성을 상당히 의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전히 이 상징성에 대한 고민은 특검에서는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록 무기징역형이라는 선고 자체도 평가를 했을 때 중한형이고 상당히 중대한 그런 형이긴 하지만 상징성을 고려해서 뭐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항소할 가능성 역시도 존재를 한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저도 뭐 쉽게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조금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하나 이제 또 예측하기 어려운 게 결국에는 그래서 2심, 3심까지 갔을 때 이 형이 과연 바뀔 것이냐.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가 됐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잖아요. 형이 감형된다거나 아니면은 더 무거워질, 사형으로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항소심이라든지 상고심에서는 형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사형이라든지 뭐 더 강해져서 사형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더 감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항소심에 가게 되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달리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이고 실제 집행이 사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기간이고 그렇다 보니 실제로 이 확정 판결에 있어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소심에서 선고를 하더라도 사형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점쳐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니면은 일부 감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 중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감형까지도 검토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다른 관련 사건들의 이 판단을 봤을 때는 이 유죄 자체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선고가 또 마침표는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말고도 7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체포방해 혐의의 경우에는 이제 항소심을 향해 가고 있고요. 나머지 6건의 재판 1심 선고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선고가 나머지 재판에는 좀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사실 지금 나머지 재판 같은 경우에는 쟁점 자체가 다르고 혐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뭐 공무집행 방해, 체포 방해 혐의 외에는 지금 여전히 1심이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최상병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가 혹은 그 밖에 뭐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라든가 혹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의 그런 위증 문제 혹은 뭐 이제 일반 이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사건 자체의 결과는 그런 재판들에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오늘 선고에 있어서는 이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책임을 상당히 강조를 해서 이 정도의 선고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는 이 다른 재판부에서의 다른 사건들 역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그 책임을 평가할 때 이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책무를 위반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조금 강조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 점이 양형에 있어서는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선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8명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